뭉주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목소리가 썩 매끄럽진 않지만,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. 제가 실은, 지금 몇 번째 시도 중이거든요. 이제 중간에 기침이 좀 터져서, 중단하고 했었는데, 이번에는 혹시 제가 중간에 뭐 기침을 하더라도, 물도 마셔가면서, 이제 좀 제가 오늘 계획했던 것만큼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 생각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소개하는 그림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 그려진 독서 중의 뮤즈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. 그래서 이 독서와 이 뮤즈라는 이 두 어떤 개념, 뭐, 어휘들이 제가 오늘 하고픈 이야기와 깊은 그런 관계가 있어 보여서 제가 골랐어요. 오늘은 쌍드리옹 이야기를 읽는 대신에 이 쌍드리옹과 관계된 이제 두 가지 어떤 작은 이야기들이라고 할까요? 거기에 관계된 이제 자료들을 제가 제시함으로써 이 동화에 대한 우리들의 그 생각, 뭐 주제 찾기라거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, 다른 시선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았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할 두 가지 생각거리는 첫째, 유리구두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볼까요? 그 좀 센 표현이긴 한데 유리구두인지 다람쥐 가죽신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 19세기에 있었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각거리 이런 자료는 신발에 관한 또 발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동서양의 이제 그서 발견되는 자료들을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게요. 그러면 영국에서 이제 제작된 크리스탈 빵투풀이죠. 이 크리스탈 구두라 투명하고 느낌도 좀 가벼워 보이고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볼까요?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쇼스구드베 유리 구두인지 우 혹은 쇼스구드베 다람쥐 가죽신인지 그래서 제가 그 녹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을 해 두었거든요. 엉베는 유리예요, 유리. 그리고 엉베와 이 에그는 오른쪽에 보이는 회색 다람쥐의 모피 혹은 회색 다람쥐 가죽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. 그래서 빵투풀드백 혹은 제목처럼 쇼스구드백 그러면 다람쥐 가죽신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귀여운 회색 다람쥐는 그 러시아에 옛날에는 러시아의 가장 추운 지방에서만 서식하던 그런 그 동물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이 등 전체가 회색 빛으로 변한다고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람쥐의 모피를 이제 모아서 그 여러 가지 활용을 했는데 이 다람쥐 모피, 회색 다람쥐 모피를 모아놓은 그림 자료를 좀 봅시다. 여기 보면 이제 작은 그 다람쥐 가죽들을 모아서 좀 더 큰 이런 가죽으로 만들었죠. 그래서 이 다람쥐 가죽 혹은 모피는 그 왕족들의 유럽으로 이제 수입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왕실 가족들의 그런 망토의 그런 안감이라고 그럴까요? 안감으로 쓰이거나 혹은
이제 여자들 드레스에 이렇게 그 장식으로 쓰였다고 해요. 그러다가 점차 이제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에 위한 그런 물품으로도 쓰였는데 이 다람쥐 가죽 모피가 아주 비쌌다고 해요. 고가의 사치품인 셈이죠. 그래서 여기 오른쪽을 보면 이제 그 벨기에의 그 사제단이 이렇게 행렬하는 그 사제단 옷을 보면 어깨에 걸치고 있는 이제 이 모피가 바로 다람쥐 가죽 그런 모피라고 해요. 그래서 성직자 중에서도 고위 성직자들만 이런 장식을 이제 두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다람쥐 가죽 모피가 고가품이었고 아주 소중한 그런 물품이었음을 알려주는 또 그림 자료가 있는데 프랑스의 카테드랄 드 샤르트르죠. 샤르트 카테드랄에 있는 위트라이 채색 유리죠. 스테인드 글라스 한편에 이렇게 그 다람쥐 가죽 그 모피를 들고서 상인이 이제 그 가격도 흥정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림들이 새겨질 정도니까 참으로 귀한 물품이었구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아마 실제 샤흐트 대성당에 가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죠. 아마 저 높은 곳에 그려져 있을 테니까요. 자, 그리고 또 뭐 작은 이제 이야기거리인데 쇼스위르인지 빵투풀인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죠. 실제 그 샬롯 베로가 펴낸 동화책의 원 제목이 쌍드리옹 빵투풀 드 베르였잖아요. 그래서 이 빵투풀은 현대 와서는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닥이 편편하고 편안한 실내화를 이제 지칭해요. 그래서 윈베거드 빵투풀 그러면 실내화 한 켤레 이렇게 되는데 이 그 쇼스위로는 이제 외부에서 신는 그런 이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신발이잖아요. 근데 빵투풀은 옛날에는 역시 이제 뭐 귀족층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 빵투풀 실내화를 신을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옛날에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빵투풀이나 뭐 이런 용어를 좀 더 쉽게 그 맥락을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뭐 쇼스루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동화 번역에 빵투풀을 고수하는 그런 그런 책들도 있죠. 그러면 이 19세기에 다람쥐 가죽신이냐 혹은 유리 구두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죠. 이 다람쥐 가죽신은 제가 역시 녹색으로 표현을 했고요. 유리는 이제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어요. 이 그 다람쥐 가죽신에 대한 언급은 1841년 그 프랑스의 사실주의 그 문학의 대가라고 볼 수 있죠. 발작이 자신이 쓴 작품의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쌍드리옹의 유리구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. 거기에서 오농드라 해서 이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성의 이름으로이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리구두를 신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유리구두일 수가 없다. 왜냐하면 이제 발작이 내건 어떤 이유로 이 동화가 구전 동화잖아요. 사람들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수집해서 거기에 이제 작가적 재능을 붙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샤를로 베로가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
베르를 그 유리로 잘못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. 그러자 1846년에 에밀 리트레가 자신이 제작한 리트레 사전에 오노르의 발작 그 이야기 이 쇼스유그드 베르 부분을 인용을 사전에서 예문으로 이렇게 하죠. 그래서 리트레 사전은 이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그런 뭐 이템이라고 할까요? 이런 그 사전으로 알려져 있죠. 그리고 역시 출판업자인 피에르 라루스도 이 발작의 의견에 동의를 하죠. 그러나 1885년에 역시 그 프랑스의 작가인 아나톨 프랑스가 다람쥐 가죽신이 아니고 유리 구두가 맞다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간차 두고 반박을 하죠. 그 이유로 그 근거로 샤를로 베로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었고 또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한 그런 작가인데 이 베르를 혼동을 하겠느냐. 그리고 그 동화적 상상력을 고려하면 유리구두가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죠. 그러자 얼마 전에 그 피에르 라루스가 발작 그 의견을 좇아서 그 다람쥐 가죽신에 한 표를 던졌었는데 이 라루스 출판사에서 펴낸 이제 더 큰 백과사전적인 그런 대라루스 사전에서는 아나톨 프랑스의 입장을 이제 그 따르죠.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그 바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. 다람쥐 가죽신인지 유리 구두인지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아나톨 프랑스 뒤를 이어서 여러 그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덧붙인 게 유리 구두가 실제로 신을 수 없는 것처럼 다람쥐 가죽신도 실제로 신고서 무도회장에서 춤을 출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또 이제 그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가죽신만 고가품인 게 아니고 유리도 일반 평민들은 접하기 힘든 역시 고가품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신바로 소재를 통해서 주인공이 동화에서는 부엌대기로 처음엔 나오잖아요. 그러나 실제 신부는 좀 높은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음을 또 은연중에 그래서 뭐 이런 동화적인 그 상상력으로 또 들어가 보면 뭐 높은 신분이 어떤 사회적인 눈으로 보이는 신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식으로도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더 어울릴 것 같다. 더 동화적 상상력이랄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나는 다람쥐 가죽신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자료들 생각거리를 위한 자료를 봅시다. 두 번째는 삐에의 슈스위르죠. 발과 신발이에요. 구두.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료들이 많거든요. 근데 동양에서는 단연코 중국이죠. 중국에는 이런 전족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미은의 조건으로 그 작은 발을 1번으로 꼽았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
그 중국의 절세미인 그러면 뭐 몇 명 있잖아요. 양귀비. 양귀비가 얼굴이 예쁘기도 했겠지만 아마 이 작은 발을 가졌었나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 보았어요. 그래서 그 이 고대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보는 미인의 조건인 거죠. 그래서 작은 발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또 그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기서도 뭐 귀족이나 그 높은 계층의 여유 있는 사람들은 딸이 태어나게 되면 3살부터 6살 사이에 이제 그 딸의 발을 이제 변형시키기 시작하죠.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발가락을요, 발바닥 쪽으로 꺾어가지고 그 발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그 붕대나 이제 천으로 칭칭 감아두는 거죠.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은데, 제가 뭐 여기 전족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그 자료를 읽어보지 않았고요. 저는 사실 이런 발을 보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, 처음에. 그래서 이 중국의 전족 제도는 10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, 그러니까 1945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이 되었는데, 그 20세기 초까지니까 이 전족을 한 여인들의 발 사진들이 이제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많이 이렇게 남아있죠. 삐에 방대. 그래서 여기 그 전족한 여인의 발을 보면 발이 되게 뾰족하잖아요.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서는 앞볼이 넓은 그런 발은 아주 추한 발로 그렇게 이제 쳤다고 하죠.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, 그 다음 사진을 잠깐 볼까요? 여기 보면 Chinese shoes for bound feet이죠. 이런 그 전족한 발을 한 여인을 위한 구두죠. 그러니까 앞이 이렇게 뾰족하고 발을 변형시키면서 발등이 굉장히 좀 높아지죠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반드시 그 하일처럼 뒷굽을 이렇게 좀 높게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요즘에 그 신는 하일처럼 앞볼이 아주 그 날렵하게 이렇게 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. 그리고 왼쪽은 그 신발은 1911년에 제작된 것이고요. 이제 1902년에 찍힌 보통 이제 평범한 여성의 평범한 발과 이렇게 그 전족을 한 여인의 발을 비교하는 사진이죠. 그래서 그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한 의미를, 그 변형을 발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그 발의 중요성을 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이런 발과 신발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이디푸스 신화의 주인공이죠. 프랑스어로는 어디프거든요. 그래서 그 1827년에 앵그레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. 어디프 explique l'énigme du sphinx죠.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를 해설하는, 이제 해석하고 있는 어디프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이디푸스 신화를 잘 알고 있겠지만, 오이디푸스는 그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한 그런 인간으로 알려져 있죠. 스핑크스가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고 그
길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못 맞추면 이제 전부 죽였잖아요. 여기서도 보면 그 죽은 사람 이런 일부가 보이고 또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. 여기 이제 어둠 속에 그 스핑크스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, 이 어디프라는 이름의 이제 고대 그리스어의 그 뜻은 삐에앙플레라고 합니다. 삐에앙플레는 이제 발이 좀 부어오른 발이라는 의미죠. 또 오이디푸스의 그 신화를 또 잠깐 언급을 하자면, 가장 인간 중에서 현명한, 그래서 유일하게 스핑크스의 그 수수께끼를 푼 오이디푸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명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그런 그 범죄를 알고서 이제 스스로 눈을 멀게 하고 이제 떠도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오면서, 인간의 어떤 지혜의 어떤 한계, 그리고 운명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이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풀어내는데, 그 오이디푸스의 어디프의 이름이 이제 부은 발이라는 사실, 이 점을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잠깐 소개하고요. 두 번째는 에르메스죠. 에르메스. 이 에르메스는 신발을 이제 에르메스의 그 날개 달린 그런 신발이 유명한데, 에르메스는 신화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. 이 역시 그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에 그려진 그 에르메스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발에 이렇게 신발에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그 상징하는 지팡이라거나 여러 가지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이제 소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여기서 그 신발의 어떤 날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 말고도 나름대로 어느 날 혹시 이게 아닐까, 새로운 그런 생각이 반짝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에르메스 신화도 여러분이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떨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쌍드리옹의 주제를 우리가 다시 좀 보기 위해서,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처음 그림과 더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, 뮤즈 역시 그 아폴로 신을 보좌하는 9명의 그런 예술과 학문을 관장하는 여신이잖아요. 그래서 그 독서 또한 이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역할도 관점도 되지만, 어떤 예술적인 상상력이라거나 여러 가지 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함께 이 프랑스어로, 쉬운 프랑스어로 동화 쌍드리옹을 읽음으로써 이제 프랑스어의 어떤 실력도 좀 늘 수 있고, 원어가 주는 그런 또 뭐 섬세함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만, 궁극적으로는 이 동화를 읽고서 내가 어떤 그 뭐 느낌을 받았는지,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,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우리가 독서를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제 즐거움이 아닐까. 뭐 일단 재밌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독서를 하지만요,
그래서 지금까지 쌍드리용의 동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런 쌍드리용 컴플렉스로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이 동화를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우연히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과연 꼭 그것뿐일까? 그리고 쌍드리용의 그 유리구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생각들이 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다. 뭐 이런 그때 생각이 들었었는데, 이번에 이제 동화를 또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쌍드리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뭐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혹은 그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자료들을 무시하고 어떤 내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, 물론 이게 자신의 어떤 아집이나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,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 노력, 그래서 어떤 삶의 새로운 그런 생각들을, 씨앗들을 여기저기 좀 뿌려놓는 작업이 이 동화를 읽으면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접을게요. 이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쌍드리용의 그 이야기를 또 함께 보죠. 자, 수고 많으셨어요. Très très bonne journée et bon week-end et puis portez-vous bien.